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전북입니다. 수해 지역에는 오늘도 복구의 손길이 이어지며 종일 바빴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 시작합니다. 섬진강댐은 지난 2011년에도 물난리를 겪으면서 보조 여수로를 설치했습니다. 방류 기준점을 낮춰 홍수 피해를 줄여보자는 취지였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는 혁명군을 처음 조직화하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사건입니다. 부안군이 백산 일대를 혁명성지로 조성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남원 섬진강 제방 붕괴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섹션 뉴스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며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무려 6차례나 입법이 무산될 만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 이슈K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심층 분석합니다. 섬진강댐 중하류 지역 남원 일대를 뒤덮은 물난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9년 전 집중호우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홍수 조절 기능을 키운다며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가 몰고 온 최대 400mm의 폭우가 섬진강댐 주변 지역에 쏟아졌습니다. 작년에도 물난리 나서 피해를 보고 올해도 이렇게 났는데 내일 모레 출하하려고 날짜 다 잡아놨는데 당시 섬진강댐이 있는 전북 임실에는 시간당 4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누적강 수량은 236.5mm. 최근 이틀 동안 임실에 내린 284mm와 비슷한 양입니다. 댐에서 방류한 물의 양도 초당 최대 1,800여 톤으로 이번 집중호우 때와 같습니다. 하천이 넘쳐 마을 침수가 예견된 상황인데 올해는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2015년 2,400억 원을 들여 설치한 보조 여수로입니다. 9년 전에는 계획 홍수위에서 불과 5m를 남겨놓을 정도로 댐에 물이 가득 차야만 방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여분의 물을 배수하는 보조 여수로가 생기면서 방류 가능 수위가 11m로 낮아졌습니다. 저수율로 따지면 71.8%에서 48.3%로 20%포인트 이상 방류 기준점이 낮아져 홍수 조절 기능을 확보한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2011년과 올해 모두 저수율이 90%를 넘긴 시점에서야 초당 1,800톤 이상으로 급격하게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달 말부터 이 보조 여수로를 통해 방류를 해왔다며 댐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해왔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임실의 섬진강댐이 방류량을 급격하게 늘린 지 4시간여 만에 남원 지역 제방 일부가 무너졌는데요. 취재진이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취재한 결과 오래된 제방과 거센 물살로 인한 충격, 섬진강 수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8개 마을이 물에 잠긴 전북 남원. 지금까지 1,000억 원대 재산 피해가 예상됩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제방 주변 CCTV 영상. 붕괴 하루 전인 지난 7일 낮 12시 하천 수위는 평소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시작되자 불과 6시간 만에 수위가 급격히 오르고 8일 붕괴가 일어나기 6시간 전에는 다리 바로 밑까지 차오릅니다. 다리와 제방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댐 방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천은 이미 범람 위기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붕괴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완만한 U자 형태로 굽어진 하천 가운데 부분으로 물살이 거셀 경우 충격이 집중되는 지조입니다. 많은 양의 그런 물량들이 내려왔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쌓여있는 모래 제방이 이렇게 점차 침식이 돼서 아마 제방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나 분석이 됩니다. 제방은 지난 1964년에 만들어졌는데 28년 전인 1992년 보수공사가 이뤄진 게 마지막입니다. 수십 년 동안 침식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강한 물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도 없습니다. 92년도에 이렇게 제방한 거를 보면 차수벽이라든지
그런 물의 침식에 강한 재질을 이렇게 토목공사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역시 큰 피해가 났던 경남 하동 합천 사례와 마찬가지로 섬진강과 남원 요천이 만나면서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수위를 더 높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되고요. 이 물이 그런 데가 저 도롱가에서 나오는 거 이물로 안으로 삽질하나요. 물이 차일 수밖에 없죠. 본류에 대한 그 하천 치수 사업, 그 다음에 본류로 그 유입하는 지천 지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뻔한 섬진강 제방 붕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철저한 원인 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진안군 용담면 주민들이 오늘 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찾아 지난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를 봤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수자원공사 담당자들은 강수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주군을 포함한 용담댐 하류 지역 4개 군도 수자원공사를 찾아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정부 차원의 정밀 조사를 거쳐 대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섬진강 제방 붕괴 원인,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수해 복구 현장 취재 내용부터 보시고 섹션 뉴스 코너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호우 피해가 막대한 전북 지역 곳곳마다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복구 일손은 부족하고 앞으로 생계 대책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에 이틀 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인삼밭. 힘없이 뽑혀버리는 인삼. 퉁퉁 불어 으깨집니다. 5해 동안 공들여 인삼 농사를 지었던 농민은 일손이 없어 인삼밭 복구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을 사서 인력을 이제 수급을 해야 되는데 농촌 현실이 보통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최하가 60대예요. 60대도 이제 70대 가까우신 분들. 땅이 계속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농경지에 농기계가 진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농촌의 복구 작업을 더욱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난리를 겪은 벼가 썩지 않도록 농약이라도 뿌려보는 노부부. 찜통 더위까지 더해 힘에 부칩니다.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고추도 뭐 다 그냥 병나서 다 떨어지고 물들으니까. 섬진강 물에 휩쓸렸던 마을. 더는 못 쓰게 된 살림살이를 버리고 나니 집이 텅 비었습니다. 보금자리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한 푼도 못 쓰는 보니까 부모님 아예 없이도 그냥 뭐 몸만 나왔잖아요. 급하게 새벽에. 남원에서는 주택 600채가 물에 잠기거나 파손됐는데 보상액은 15년째 같은 금액입니다. 돈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거 이 창고 속에 봐보세요. 이 쌀짤기랄 저 우리 그 멜론 할 때 쓰는 비닐로 저것만 해도 돈 몇백만 원 났지요. 끝이 보이지 않는 복구 현장에 막막한 생계까지. 물난리는 지나갔지만 근심은 언제 사라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늘 일제히 남원 지역을 찾았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인상을 비롯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는데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진흙 범벅이 된 생활용품과 부서진 가구를 꺼내고 못 쓰게 된 창틀도 옮깁니다.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섬진강 제방 붕괴로 물에 잠겼던 마을을 찾았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 절차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건의했습니다. 특단의 조치로서 당 차원에서 결심을 하시고 정부와 합의를 거쳐서 특별 재난 지역을 모든 지역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3명의 당대표 후보 모두 남원을 비롯한 전북 지역에 특별 재난지역 확대 지정에 공감하고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며칠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 전체가 되거나 아니면 피해가 심한 면 몇 개라도 들어갈 것이다. 기대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 피해를 빨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위주로 돼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해서
민간이나 특히 농가 피해에 대해서도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비슷한 시각 제방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회의 신속한 예산 처리가 필요하다는 전라북도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날밤을 새서라도 대책 마련,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고 또 필요한 것은 정부 여당과 협의를 하겠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치권의 보여주기식 행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한두 시간 오셔서 이렇게 보시고 도와주시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실질적인 지원이나 대책 방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처리를 좀 해주시는 게. 한 목소리로 수해 지역 지원을 약속한 여야.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전북 지역 피해 기업을 모두 17개 업체로 집계했습니다. 순창 5곳, 남원 4곳 등으로 공장이 물에 잠기거나 토사가 흘러드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전라북도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협력해 10억 원 한도인 재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주변에서 수백억 원을 투자받고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전 검찰 공무원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배상받으려면 또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까지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근무하던 38살 A씨. 지난 3월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직원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지인 등 수십 명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3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주식 등에 투자했는데 대부분 손해를 봤습니다. 투자자 가운데 10여 명은 아직 26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300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신뢰를 얻어 돈을 받아냈다며 아직 많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금 배상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정 다툼은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섹션 뉴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원 섬진강 제방 붕괴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발 방지 대책일 텐데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먼저 취재기자와 함께 제방 붕괴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시니까 붕괴 당시에 어떤 상황으로 좀 예측이 되셨습니까? 네, 어제 이제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많은 이제 물들이 빠지고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침수가 됐던 가옥들이나 그다음에 주변의 주유소, 그다음에 농경작지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요. 네. 또한 그게 있는 작은 다리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들조차도 차들이 아직도 다니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 아시다시피 큰 강의 제방이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남원은 물론 전남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큰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네, 지금 더 중요한 게 제방은 이제 국가 하천의 제방이 있고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의 제방이 있는데 국가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폭이라든지 물을 담수하는 영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제방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엄청난 물들이 이제 쏟아져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섬진강 같이 그런 국가 하천의 제방이 무너졌을 때는 다른 조그마한 제방보다 더 큰 위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섬진강의 그 물줄기는 이제 전북과 전남을 다 아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에 걸쳐 있는 지역 모두가 좀 안전 조치나 안전 대책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주민 대피가 미리 이루어져서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네. 없었습니다. 대피 안내는 조금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또 일단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전 대피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낮 시간대에 그 수위를 확인하고 위험하다라는 정보를 전달을 했는데 그 판단이 결국은 현장에 나가 있는 이제 공무원들이나 현장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정보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일에 야간이었고 심야에서 발생이 됐다고 하면 충분히 인명 피해도 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천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비슷한 비상 상황에서 관계 기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일 문제가 이제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홍수 통제소라고 해서 그 제방 하천을 국가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이제 지방 하천이라든지 지방 조그마한 댐들을 또 관리를 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지금 이러한 집중호우 때는 어느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요번에 앞서서 또 현장 가서 보니까는 그런 취약지들이 이런 많은 유량이 들어왔을 때 유속이 급해져서 위험한 구간들이 있었는데 네. 이 구간들에 대한 취약지 지도조차도 없다라는 거는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제방 붕괴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추측도 있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방은 이제 사지토라고 해서 토양으로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방이다 보니까 물살이 세면은 당연히 흠집이 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 흠이 난 곳으로 물살이 계속 영향을 주면 당연히 구멍이 파지고 이러한 파이핑 현상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런 호우 속에서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났던 조그마한 구멍이 물살이 더 급해지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점차 그 폭이 커지게 되는데요. 수분에 또는 수시간에 걸쳐서 초당 수천 톤의 물이 일시에 방류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하천 제방의 전체 깊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깊이가 있고 눈으로 확인하는 깊이가 있는데 그 밑에 부분에서 그런 파이핑 현상에 의해서 제방이 붕괴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추측이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정세균 총리도 언급했지만 근본적인 수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네. 지적도 나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어마어마한 물의 힘은 대단한데요. 만일에 이제 섬진강 땡에서 방류한다라는 그 섬진강 매뉴얼대로 잘했다고 하는 거는 댐만 봤을 때의 문제이고요. 네. 이러한 집중호우에는 수많은 이제 지천들에서 물들이 모이기 때문에 막상 국가 하천인 그 섬진강 줄기는 어마어마한 이제 또 물들을 흘려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댐의 수문을 열 때 그런 것까지 사전에 시뮬레이션 돼 있는 값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러한 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전에 이러한 댐이 제방이 붕괴되기 전에 먼저 조치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현장 점검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복 75도를 앞두고 독립운동의 불씨가 됐던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는 연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혁명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지만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백산대회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부안군이 백산대회가 열린 백산 일대를 혁명 성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산의 북쪽 지역입니다. 무성한 풀숲 뒤로 깎아지른 듯한 잿빛 절벽이 드러납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채석 작업이 198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백산 성지는 수십 년 동안 헐리고 훼손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제 허가 취소되고 관리를 하게 됐는데 취소만 시켰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풀밭이 돼버리죠. 여기다 지금 주차장하고 박물관 만든다는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넘는데도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죠.
한국사 수업이 한창인 교실. 이 동학농민군은 백산, 우리 지역에 집결해서 전봉준을 대장으로 삼고 동학농민혁명 기틀을 마련했던 백산대회에 대한 학생의 주제 발표와 함께 고부에서 시작하고 백산에서 집결한 다음에 1차 농민봉기가 일어났어. 열띤 토론이 수업 시간을 꽉 채웁니다.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수업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역사적인 것도 모르고 다들 놀러 오고 그러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좋은데 역사를 알고 이 땅을 밟으면서 더 자세하게 보고 느끼고 했으면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주축으로 백산대회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식을 열어왔는데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기념식이 치러지면서 부안군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백산대회가 있었던 유적 일대에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을 세우고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이어 순례길도 만들 계획입니다. 고창과 부안과 정읍을 잇는 순례길을 만드는데 백산이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일단 부안에서 정읍, 고창으로 이어지는 순례길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전주까지 나가는. 정읍과 고창 등 다른 지자체들이 앞다퉈 동학농민혁명과 연계한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던 부안군. 역사 속에 사라질 뻔한 백산대회 의미를 새기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혁명의 정신을 잇고 위상을 높이는데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패스트푸드 업체인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하는 등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54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어선 것은 17일 만입니다. 국내 발생이 35명으로 해외 유입 19명보다 많은데 국내 발생은 모두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교회발 집단 감염이 남대문 시장 등으로 번진 수도권에선 이번엔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롯데리아 종사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롯데리아와 치킨집 등에서 모임을 했으며 이 자리에는 19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양시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돼 전체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남대문 시장 상인의 배우자로 확인돼 서울시는 남대문 시장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확진 방문자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교회 관련해서도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7명입니다. 또 용인시 대지고와 죽전고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사 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조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서 방역 수칙을 선제적으로 보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뷔페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를 관리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계약 체결 전 협조 사항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4주간 보관토록 하는 사전 설명 의무제가 도입됩니다. 또 유족과 조문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 중인 전자 출입 명부와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도 권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정기고사 답안을 미리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숙명여고 쌍둥이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쌍둥이는 실력으로 성적이 크게 상승해 전교 1등까지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아버지에 이어 쌍둥이 자매에게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송승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양 등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의 형이 확정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사건에서 인정된 증거와 사실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성적 급상승 사례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례적 결과라고 봐야 하고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는 점, 학원에서 보인 실력과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험지에 적힌 정답은 미리 암기한 답을 잊지 않기 위해 적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학생들 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 다수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이고 이미 아버지가 복역 중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숙명여고 학생이었던 자매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4차례의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가 반출한 전 과목 시험의 정답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체육 과목의 필기시험 답안을 미리 받아 부정하게 시험을 본 혐의도 받습니다. 쌍둥이는 실제로 성적이 올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조직화된 소수가 극렬하게 해대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견뎌내질 못하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공동 발의했던 의원들이 하나둘 빠져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도 여성이고 제가 또 누나도 있는데 여성이고 하는데 이렇게 주변 사람이 차별받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금지법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놈의 법이 이렇게 생겨갖고 어떻게 세상을 모시며들이 살겠어. 여자들은 자기는 잘났다고 신고를 하면 끝난가 몰라. 남자들 신겨버리잖아. 이 법이 진짜 잘못됐어요. 성소수자들의 본인들의 세계니까 저희가 뭐 차별하고 그럴 것이기는 안 되죠.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생각이 있고 다 삶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인정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남자가 남자지 남자가 남자를 여자로 알고 동성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이슈K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영심, 나인권 두 전라북도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좀 긴 내용인데 짧게 오늘 말씀을 나눠야 돼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먼저 번번이 무산됐던 차별금지법이 다시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또 다시 거론되고 있는지 최영심 의원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부 제안으로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근데 17대부터 19대까지 꾸준히 발의가 됐는데도 아직 통과가 못 됐어요. 지난 6월 정의당 그 장혜영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14년 만에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정부에 또 권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동료 100명의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를 목표로 예.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당대표 후보이신 이낙연 후보와 그 박주민 후보도 찬성 의견을 지금 표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 그 법과 인권을 전공한 교수님과 연구자 248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기독교 단체와 각 종교 단체에서도 제정 촉구하는 성명을 계속해서 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아까 그 방송에서 나오신 것처럼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인건 의원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 존경하는 최영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2007년도에 법무부 발의로 사업이 시작됐고요. 여러 반대에 부딪히면서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6차례 시도를 했지만 매번 무산됐습니다. 그것을 또다시 발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고요. 예. 제가 알기로 정의당에서 21대 총선 시에 이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이것 때문에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이게 무슨 당론을 걸 만한 중요한 일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자녀들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 당연히 제정돼야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가 19가지가 있는데 예. 사실은 이미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더 문제가 뭐냐면 처벌이 추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 논란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를 하는 것은 저는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계속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우리 또 최 의원님도 하실 말씀 이슈를 있으실 것 같은데. 선점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개 그 법안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9개 법안으로도 차별이 그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또 한 번은 정부에 권고를 한 사항이고요. 이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또 있다라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9개 시행되는 걸로는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을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건 이미 국가인권위에서 또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예로 말씀을 드리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는 거는 고용밖에 없습니다. 예. 고용 외에 저희가 새로 주장하는 교육, 또 행정 서비스, 재화 용역 등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차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 23가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성별이나 장애, 또 국적이나 정치적 의견 등에 대해서 특별한 개인이나 집단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성적 지향 하나를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저희는 문제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 이 23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교육이나 행정 서비스, 재화 용역 이런 이용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고용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예.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이 법안에 담은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4가지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처벌이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을 해도 그럼 되겠... 이따 좀 이야기는 하시죠. 네, 예. 처벌은 시간이 너무 많지 않기 심하고요. 때문에 양쪽 말씀 다 들어보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논쟁을 걸어오시니까 현재 국민들이 88.8%인가 지지한다는 것도요. 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성적 지향, 성적 적세성,
동성애 관련된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평등에 관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좋은 용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지 예. 그 안에 동성애 관련된 질문하면 답변 완전히 바뀝니다. 아시지만 여론조사를 할 때 어떻게 질문이냐 던진다 해서 완전히 달라지고요. 예. 성적 취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의도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항목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좀 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좀 전개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될지 짧게 두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예. 네,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네요. 예.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사회를 살기 위한 소수자들을 위한 배려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자꾸 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세력이 온갖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길을 쓰는 모습을 보니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예.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모든 것을 가짜 뉴스로 포장을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수자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특별히 동성애 관련된 것들은 아직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고요. 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학교에서 애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하게 되면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리고 오히려 더 수많은 동성애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 차별 금지가 필요하다 한다면 개별적 차별 금지법을 보완해서 충분히 어려운 차별을 받는 분들을 보호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차별 금지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시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이렇게 좀 하실 말씀 많으신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8월 중순답게 무덥습니다. 내일도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며 진안과 장수를 제외한 전북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 자주 마셔주시고요. 무더위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오늘 밤까지 무주와 남원 등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넘어서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고요.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해상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세계 인권 선언과 헌법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네, 개개의 사람이 가지는 수많은 차이에도 우리 모두는 동등한 민주적인 구성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의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